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마무리 못된 부분, 약간 좀 찝찝하게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마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고, 그리고 업종 분석에서 철강 업종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시장에서 내수 대표주들 CJ라든지 SK텔레콤 차트를 마저 정확하게 못 보여드렸는데, CJ그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디어 그리고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업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그룹 가장 대표적인 내수이면서 배당 성향이 있는 통신주죠. 그런데 최근 이들 주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도 가겠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수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요.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앞서 성장 프리미엄 받았고 이익의 정점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강세를 띌 수 있는 배경이 없다는 거죠. 자, 먼저 CJ그룹주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거를 못 보여드려서 약간 좀 찝찝했었는데, 자, 보면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채널 패턴으로 갔죠.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내수와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쏠렸죠.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채널 패턴 상단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도 물량이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위쪽 방향으로 강하게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강하게 가려면은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거래에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려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일로 쏠려줘야 된다는 건데 쏠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약세 뛸 가능성이 높고, 약세 뛰려면 1차적으로는 22만 원 지지가 중요하지만 22만 지지 못하게 될 경우는 20만 원 이하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단기적으로 세기형 패턴을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기형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보다 거래량의 증가. 근데 거래량 증가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차트인데 오늘 추가로 아마 1에서 2% 정도 빠졌을 겁니다. CJ그룹이. 그래서 CJ는 현재 그림상으로 볼 때 모양 자체가 뭐예요? 명확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예요? 보류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 SK텔레콤을 마저 또 봐드릴 텐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를 띠죠. 오늘 일부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재차 이제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문제는 그동안 통신주들이 국내에서 최고의 배당 종목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앞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배당 수익률이 통신 못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 자체를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제 통신주가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주가도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2012년도 중순을 바닥을 찍었죠. 이 당시 자산 가치가 PBR 1.0배 미만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가 쭉 이어져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거의 3배 가까이 나왔죠. 그런데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LTE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정액제, 휴대폰의 업무를 바꾸거나 새로 가입하실 때 정액 데이터 요금제를 많이 선택을 했었고, 그 정액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 시적에 연결로 간 겁니다. 그게 성장 동력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성장 동력이 꺾인 거죠. 왜? 정액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액제가 들어간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요금은 이제는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CJ 헬로비전을 인수하는 성장 동력 찾으려고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장 동력으로서 인정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 상반기를 고점을 만들고 올해 상반기까지 얼추 버텼죠. 박스권을 지켜줬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디 하나 또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상단자에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단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조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패턴 자체를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가려면은 모멘텀이 확실히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SK텔레콤이라든지 CJ라는 그룹들이 현재 주가가 비싼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현재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할 때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나 이런 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크게 뛰는다면은 그때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현대차와 SK텔레콤을 비교를 해드린 것인데요. SK텔레콤과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SK텔레콤은 이익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인 거고요. 현대차는 이익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3분기 실적 봐라. 별로 안 좋았잖아. 그럼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고점이야. 이게 무슨 또 쓰잘데없는 소리입니까? 주가는 항상 향후 전망을 반영을 합니다. 향후 시장에서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선발에 대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익이 정말 증가세가 나오고 향후 성장이 더 보인다면은 주가는 그때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어저께 미국에서 차량 판매도 발표되었지만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가 나오죠. 국내에서 그동안 해외 차량, 외국 차에 비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아반떼 출시가 너무나 잘 팔리다 보니까 결국 점유율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반떼가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게 될 텐데 당연히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밸류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기준이 뭐냐?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014년 동안 SK텔레콤은 계속해서 이익이 순위 자체가 증가세를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가 역시도 2012년도 저점을 만들고 2014년도까지는 정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고점이 만들어집니까? 2015년부터 이익이 감소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상승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 비율을 볼 때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시장보다 시장 전체 평균이 코스피 지수가 뭐 10.98이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 얘기를 했는데 현재 시장 대비해서 뭡니까? 비싸다는 거죠. 자산가치 수준이긴 하지만 1.1배지만 다른 자산가치 대형주에 비해서는 역시 비싼 거죠. 자, 밑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보니까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올해가 최바닥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증가세, 잠시만요. 같은 게 중복이 되었는데, 현대차가 아니라 지금 이게 SK텔레콤에 같이 되어 있네요. 현대차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봤었으니까. 현대차는 주가 자체가 현재 2015년이 바닥이고 내년부터 이익의 증가가 나오는데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질 때는 6%. 내년 현재 주가가 이어진다면 내년은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0.6배. 엄청 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대차가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은 명확한 겁니다. 왜? 싸고 앞으로 이익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외국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SK텔레콤 계속 팔죠. 반대로 현대차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그룹은 계속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해드린 분석이 색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TV나 다른 데서 이런 분석 방법을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다들 그냥 대충 이렇게 돼서 좋아질 거다.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외국인보다 좀 더 먼저 잡을 수 있고 외국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약간 밀린 숙제 느낌이 있었는데 어저께 마무리 못했던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로는 코스피가 2050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돌파가 나타나고 오늘 숨고르기 형태를 띄워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중소형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띄워줬습니다. 역시 중심은 제약바이오였죠.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시장은 어떻게 한다? 중소형 코스닥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다시금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들기는 대형주가 시장에서 거의 다 오면은 중소형 코스닥이 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시장을 여러분들이 대형주 매매할 때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분하게 가셔야 됩니다. 올라간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눌림을 기다리지도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과열이 나타날 때는 한 발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잡는 그런 방식을 쓰셔야 되는데 오늘 대형주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한 조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코스닥은 여전히 저는 모래성 같은 느낌입니다. 왜?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반대로 코스닥과 중소형은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코스닥이 양 매도로 떨어뜨린 장세죠. 그런데 이거를 다 올리게 누구냐?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뭘 가지고? 신용을 가지고. 앞서도 한번 겪었습니다. 시장에서 주축이 없이 앞전에 그나마 외국인이 한번 기관이 한번 해줬죠. 그러고 나서 개인들이 달려드는 건데 지금은 단순히 개인들만 달려들어요. 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상반기 주도주였으니까 쉽게 안 꺾일 거야. 대형이 거의 다 왔으니까 결국 중소형도 이제 움직일 거야. 기대치라고 했었죠. 의미가 없는 기대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믿고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어저께 설명드렸던 바이오 ETF 차트. 그게 현재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꺾인다면 꺾일 것이고 그게 꺾이지 않는다면 버틸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그 바이오 ETF 차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게 꺾인다면은 던지셔야 되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관망을 하십시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어중간할 때는 쉬십시오. 개인 투자자분들은 쉴 줄은 모르시는데 어중간할 때 쉬는 겁니다. 내가 이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쉬십시오. 주식은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확실할 때 들어간 것이 수익입니다. 매일 매매를 한다 해서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간에서 사야지 수익이 확실히 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코스닥 차트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앞서 코스닥 차트를 설명해 드릴 때 코스닥 차트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자, 앞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코스닥 차트가 이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도 맞고 떨어질 것이고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는 선제적 리스크가 하나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대 깼죠. 깨고 나서 오늘 올라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안 좋게 나오면은 되돌림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가 되돌림 나오고 바로 꺾일 수가 있는 차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은 뭐예요? 중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하락폭이 얼마? 50% 되돌림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이 매물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개인들만 지금 서로 사고 갈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결국 무너지는 과정이 나오면 던지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가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장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맛보고 계좌의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시장은 그래요. 대세 상승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읽고 정확하게 하신 분들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대형주 장사 그렇습니다. 대형주 장사니까 수익이 안 날까? 천만의 말씀이요. 2달 동안 30% 이상이 나는 시장이 지금 대형주 장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가는 종목을 사야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섹터들, 업종들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앞전에 제가 정유업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정유업종이 요즘 좀 잘 가죠.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철강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업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뭡니까?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저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2010년 대비해서 2020년에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간 6.53%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6.53%. 앞서 제가 중국에서 오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수치가 6.5% 전후를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이 6.53%라는 경제 성장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습니까?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가장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심이 뭐냐? 그게 중산층을 최대한 끌어올린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향후 정책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국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철강 업종은요. 경기 소재주라고 얘기합니다. 경기 소재주를 우리가 화학과 철강 두 개를 얘기하는데 화학과 업황이 지금 좋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철강도 역시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업종인데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철강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봤자 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 중국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싸게 질 나쁜 철강을 덤핑으로 파는 과정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국내 철강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업종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오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스피디하게 좀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과 철강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배와 성장인데요.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샤오캉, 중산층을 최대한 늘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와 성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수 소비만으로 중국이 올라갈 수 있냐? 아주 힘들죠. 그럼 분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수만 살려서는 절대 분배가 안 됩니다. 중국에서 소득의 불균형이 커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핵심 도시들이 커진 상태에서 그쪽만 내수 소비가 되니까 그 외적인 지역들은 너무 소비가 안 되고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결국 기존에 낙후된 지역에서의 삶을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국에 앞서 계속해서 중국 서부 지역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대1로라든지 AIB 이런 기구를 만들고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이 커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현재 철강 쪽에서 어떤 과정을 보이고 있냐? 자, 예전에 2008년도입니다. 2007년, 2008년도였는데 그 당시 중국이 뭐가 있었죠? 북경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 인프라 투자 시기에 철강 업종이 어떻게 됐었냐?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중국이 2008년도 계속해서 가다가 2008년도를 전후로 해서 2007년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철강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중국 역시도 자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많기 때문에 철강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철강을 한번 만든 이 수요가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소비를 확산을 시키는 과정까지 인프라 투자 멈춰지니까
과잉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수요는 오히려 증가세가 꺾였는데 시장에서 공급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되니까 수급의 불경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확산시킨다면 어디로? 중국 외곽 지역과 중국 외적인 인접 국가들로. 그러면 중국에서 과잉되고 있는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시장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된 생산을 하고 있는 철강 산업에서 죽일 기업은 죽여버리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구조 조정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철강 생산은 추가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중국이 이제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였었냐? 2007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왜? 중국에서 북경올림픽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굴뚝 줄어오면서 자산가치에서 평가를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 동력이 생겼다면서 프리미엄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북경올림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쭉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철강 회사들의 밸류도 어떻게 돼요? 자산가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내수 소비 정책을 피면서 계속해서 신규 프로젝트가 크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의 밸류라든지 중국 공급의 가행 이런 것들이 자산가치 이하에서 반토막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의 평균 자산가치는 0.5배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강하게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뭡니까? 1대1로 정책이죠. 그러면 1대1로 정책이 중국에서 얼만큼 들어가냐? 연간 8,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돈이 매년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AIB가 올해 말 내년 초 정식으로 출범이 되겠죠. 중국 외 지역까지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에서 공급이 과잉된 산업을 밖으로 열어주는 과정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의 반덤핑 물량이 우리나라, 대만 이런 국가들로 엄청나게 나오던 물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국내 철강사들이 어떻게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과 그리고 할인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그리고 굴뚝 관련주로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인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 내년 시장에서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왜? 모르니까. 올해 상반기 중국 증시의 최대 상승의 모멘텀은 AIB와 1대1로 정책이었었는데 지금 벌써 잊어먹었어요. 시장은 여러분들 어떤 국가의 정책이 장기적 프로젝트다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산업재, 소재 이런 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말 내년부터 모멘텀이 들어올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거냐? 철강은 사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아직까지 자회사 문제가 처리가 좀 안 되고 있죠. 구조조정은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전망하고 있고,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대제철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이 조선, 건설, 자동차 그 외적인 지역에 들어가는데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이라는 그룹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철강 부분을 공급을 하니까 그 현대차가 앞으로 잘 나간다. 현대차 그룹 자체가 현대제철도 모멘텀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011년도 고점을 만들었죠. 근데 이 당시가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고점 만들 때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약세 띄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죠. 쭉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단 자리 찍었죠. 이 자리는 예전에 저점대에서 쭉 내려왔던 채널 패턴의 하단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을 하냐 이 기로에 와 있는 거 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6만 1,000원까지는 맞춰진다. 그리고 나중에 내년쯤에 7만 원에 넘어갈 수가 있고 7만 원 넘어가면은 추세를 절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밸류까지 확인해 드리면 더 좋긴 하는데
늘 그렇듯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자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밸류도 엄청나게 싸고 올해 이익이 바닥 내년부터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해야 되고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